자, 자리들 앉아주시죠. 자, 요번에는요, 거기 보시면, 93페이지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자, 그거 잠깐만 보고,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아까 우리가 자기자본의 수익률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노는 시간에 잠깐 들었어요. 우리가 차입이자율이 종합이자율보다 낮으면 부의 효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차입이자율이 높았을 때가 부의 효과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차입이자율이 낮을 때는 정의 효과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우리 선생님이 뭐라냐면 이 현실과 좀 동떨어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자 아까 제가 여기 종합수익률 그 다음에 차입이자율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건 뭐라 그랬다? 정의 효과다 이렇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5%였고요. 자 예를 들어서 7%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무슨 효과라고 그랬죠? 정의 효과 맞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있죠. 파생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인플레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가 알겠죠? 자 7%가 되었다면 자 8%가 되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했던 거 얘가 몇 퍼센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수익은 그대로 동일하다고 봤을 때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로 전환이 되는 거야? 부의 효과가 되는 거지. 아니야? 맞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인플레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었다면 이런 조건을 주겠죠. 그럼 무슨 효과로 바뀐다? 부의 효과로 바뀌는 거 맞죠? 이거는 실무하고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이론적인 거야. 실무에서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남의 돈을 잘 빌려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사업도 잘해요. 잘 이용을 하는 거.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호황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금리를 싸게 빌려서 뭐 한다? 수익을 올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잘 활용만 한다면 사업에 아주 테크닉한 그런 포인트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자율이 금리에 따라서 제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마케팅 대상자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정의 효과하고 부의 효과를 배우는 것은 그 금리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공격 대상을 어디로 삼아야 되느냐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이건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눈에 떠야 돼요. 그냥 시험에 급급해서 정의 효과, 부의 효과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은 학계론을 그냥 사장되는 이론에 불과하는 것밖에 안 돼. 이 학계론은요. 왜냐하면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 붙고나잖아. 그러면 야 학계론 쓸모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헛배운 거예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마케팅의 길을 갖다가 사업의 길을 알려주는 게 학계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지금?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 똑같이 저도 컨설팅 회사를 나중에 차릴 거예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저도 종합 컨설팅에서 지금 친구놈들 다 모아서 보험서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법무사 다 해가서 종합 컨설팅을 차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까지 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꼭 자격증 따세요. 또 알아요? 같이 사무실을 같이 근무할지? 맞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컨설팅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표를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엑셀로 다 만들어 놔서 누구 손님 하나 딱 오게 되면 수치만 딱 집어넣고 딱 집어넣게 되면 아, 이 정도 수익이고 어느 정도 수익이니까 투자할 만하다 안 하다 이것을 고객한테 딱 보여줬을 때 차별화되잖아. 옆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차트까지 해서 막 그래프 보여주고 어느 시점에서 뭐가 팔리고 이런 거 딱 보여주게 되면 훅 간다니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똑같이 복비 100만 원 이상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떡하는 사람하고 딱 차트 보여주고 딱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집에 와? 우리 집에 오죠? 그렇게 영업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학교는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거 실미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잘못 드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는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나는 바보예요 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실무에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이 천안도 물론 작은 도시가 아닌데 저는 그래요. 젊은 친구들 지금 많이 배웁니다. 제가 다른 데 학원에 가게 되면 여기서도 지금 최연소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 거 알고 계시죠? 2학년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대학생들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부동산 학과 졸업했는데 자격증을 못 딴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 되게 잘해서 너 붙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2년 동안. 그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라, 해외로 나가라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 해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꼭 따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도움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격증 꼭 따고 나서 얘기해요. 따고 나면 제가 명함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이거 왜 찍었대? 자, 자기자본 수익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에 쓰지 마시고요. 93페이지에 보게 되면 양가로 2번에 동글뱅이 2번 나온 거 있죠? 거기 파란색으로 나온 공식 있습니까? 거기다 네모 박스 쳐놓고 별표.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에서 자, 무엇을 빼준다고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우리 공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모든 사업이 이런 얘기가 우리 투자론에서는 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무엇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얼마큼 벌 것인데 그런데 이때 내가 순수하게 투자한 거, 내 순수한 투자액을 뭐라 한다? 우리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끼고 투자한 것도 있지만 순수하게 내가 투자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총 내가 10억을 투자했어요. 자, 여기에서 대출을 6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 다음 지분 투자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4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지분 투자액은 순수하게 내가 투자한 거 맞죠? 그 중에서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익을 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내가 부채 서비스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자 나가겠죠? 그리고 원금은 나중에 일시 상환한다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자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자기자본 수익률에 대한 문제를 좀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 같냐면 느낌이에요. 제 느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 순영업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우리 좀 이따 소득 이득에 대한 영업 현거 흐름을 배울 겁니다. 전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기억나죠? 그거를 같이 얘랑 섞어서 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순영업소득이 뭔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는 그 여러 문제가 있어요. 하나만 잠깐 보고 들어갑니다. 93페이지에 보면 Q1번 문제 잠깐 좀 볼게요. 10억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찾으셨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10억을 전액 내 돈으로 투자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2억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퍼센트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20%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서 4억은 내 돈으로, 지분이란 얘기는 내 돈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6억은 뭐 했다는 얘기야? 빌려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남의 돈은 6억을 가지고 순수한 내 돈 4억을 해서 10억을 투자했던 얘기 맞죠? 그랬을 때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은행에 꿀 때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순수한 지분은 4억 맞죠? 그 다음에 2억만큼의 순이익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잖아요. 즉 이자 나가는 거 빼줘야 되겠죠? 자, 뺐을 때에 몇 퍼센트 수익이 올렸어요? 35% 수익이 나온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순수하게 내 돈으로 사업하는 거와 남의 돈을 빌렸을 때에 어느 게 더 수익이 높다는 거?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을 때가 수익이 높다는 그 교훈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의 돈을 가지고서 자 사업을 하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게 바로 지렛대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죠? 그럼 왜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배워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럼 남의 돈을 빌리면 빌릴수록 어떤다?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업 잘하는 사람은 국가의 돈이나 은행의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요. 지금 제가 넘어가는데요. 이 넘어가는 페이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제가 넘어가는 것은 앞전에 입문과정, 기본과정 이때 다 풀었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Q4번 한 장 더 넘겨서 94페이지 Q4번 보셨어요? 자, 그거 한번 별표 하나만 좀 쳐놓고 들어갈게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까 이 가공기 유형순 이거를 안 나오게 되면 이런 문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을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먼저 볼게요. 임대주택의 가격이 10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을 10억을 주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대부 비율에다가 밑줄. 자, 대부 비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출 받은 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LTV다, DTI다, LTV다. 담보죠. 담보에 대한 대출이다 이런 뜻입니다. LTV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10억 중에서 얼마를 대출을 받아서 4억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분은 얼마입니까? 6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한번 제가 적어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지분 투자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예? 자,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4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투자한 건 얼마예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차입 조건이 이자율이 연 몇 퍼센트? 10%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좀 이따가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거기 잠깐 보시면 기간 동안에 매 1년 만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원금이 안 나가겠어요? 뭐만 나가요? 이자만 나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영업소득이 1억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잠깐만 볼까요? 순영업소득이 1억인 거 맞죠? 그런데 내가 은행에서 얼마 빌렸어요? 4억. 자,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0%. 이러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 난이도를 훅 들어갔어요. 거기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세요. 1년간의 임대주택의 가격이 상승했죠? 거기다 별표. 이 말이 들어가면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훅 올라갔어요. 알겠죠? 그러면 요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잘 봐요. 지금 순영업소득인데요. 이 와중에 임대주택의 지가가 됐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상승하는 호재가 있었죠? 이런 경우 있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그 내가 임대 수익이 아니다 하더라도 당연히 영업소득에다가 뭐 해야 될까? 더 해야 될까? 빼야 될까? 더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임대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면 뭐 해줘야 될까? 빼줘야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얘는 호재죠? 그러니까 얘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플러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럼 얼마짜리 부동산이 10억짜리 부동산이 얼마가 올랐어요? 5%만큼 상승했잖아요. 이것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시작. 순 영업소득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10억에 5%니까 5천만 원 맞죠? 자, 4억에 10%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빼주니까 1.1억 나오는 거 맞죠? 1.1억 분의 6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둘 다 억 단위니까 지워도 되겠죠? 그럼 계산기 잡고 1.1 나누기 6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얼마 나오는지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1.1 나누기 6 하니까 얼마?
18? 그러면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하게 되면 100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온다? 18%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문제상에서 지가가 올라갔다는 이런 호재가 나오면 뭐 해주고? 더해주고. 만약에 떨어졌다면 뭐 해준다? 빼준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저랑 같이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갈게요. 자, 제가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갖다가 많이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펜 놓으시고 잠깐 보세요. 여기서도 제가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만 엑기스만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누가 했냐면 그 헬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든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학교로는 안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분산 투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뭐야? 그러면 시작. 분산 투자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무엇을 분산 투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해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갖다가 분산하자는 얘기예요. 위험이요, 위험을. 이게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가 자기가 논문을 썼던 그 대량 그 엄청 포트폴리오 이론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논문 중에서 가장 간출이라면 뭐예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위험을 뭐 한다는 얘기야? 분산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위험을 분산 투자하자는 이유는 뭘까? 위험을 줄이자는 얘기일까? 늘리자는 얘기일까? 그렇죠. 바로 얘가 정확한 답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리하세요라고 하고 레포트를 쓰세요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것만 쓰더라도 점수는 B학점 이상을 받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앞으로 포트폴리오 이론을 공부하실 때 이게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위험을 뭐 하자는 거야? 줄이기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는 거? 분산 투자를 한다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무엇이 이제 중요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만 볼게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을 분산 투자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리가 그러면 이제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위험이 뭐여?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해리가 이 위험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한다? 시작.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딱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시 지금 해리가 뭐라고 해서 정의를 위험을 뭐라고 그랬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는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오는 걸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느냐? 체계적과 비체계적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다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피할 수가 있다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얘는 제거할 수 없다와 얘는 제거할 수 없다와 얘는 제거할 수 있다예요. 이 지문이 여태까지 시험 지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고 다음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물어봤던 지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 있다. OX. 무조건 이 체계적 위험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할 수가 없다. 제거할 수 없다고 했죠. 뭐를 함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바로 무슨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투자를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간에 상관하지 않고 자 얘는 무조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념 이해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틀을 잡는 게 중요해. 자, 포트폴리오가 뭐야? 그러면 시작. 분산 투자야. 무엇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위험 중에서 없앨 수 없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라고? 그렇지. 이 내용이 딱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리가 요구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없앨 수가 없으니 어떤 위험을 분산 투자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분산 투자하여 얘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줄이겠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자, 다시 한번. 자, 해리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무슨 위험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비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해야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분산 투자하면 그 위험을 줄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위험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이때 위험은 어떤 위험이다? 시작.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야. 머릿속에 노트 정리할 수 있겠어요? 개념이 딱 들어서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야?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얘는 어떤 거냐면 피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건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얘는 개별적인 요인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제부총리가 기준금리를 3%에서 5%로 오늘부로 인상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위험일까? 체계적이지. 대한민국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이야. 전쟁이 일어났다. 체계적이지. 자, 국토부 장관이 공법을 갖다 개정안을 발표했다. 체계적이지. 대한민국 사람 다 되는 거잖아. 자, 천안 일동에 정전이 일어났다. 비체계적이지. 자, 1동에 내가 정전이 일어났으면 2동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2동으로 가서 있으면 되잖아. 맞죠? 이런 거 피할 수 있는 거. 즉, 개별적인 요인이야. 개별적인 요인이 될 때는 뭐라고 한다? 이거는 비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거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 본 국가는 지금 하향 국면으로 들어섰다면 이때 위험은 어떤 위험에 들어갈까? 체계적이야. 4국면 배웠죠? 자, 뭐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맞아요? 국면, 이 경기 변동은 피할 수가 없잖아. 맞죠? 이런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얘는 내비두고 암만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기꺼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다?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논리는 뭐냐 하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을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위험을 줄이겠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얘를 줄이겠다는 얘기야. 무슨 투자를 함으로써? 그렇지. 이게 머릿속에 나와야 돼. 이해 갔나요, 이거? 자, 그러면 거기에 밑줄을 먹어서 들어갈게요. 자, 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로 열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무슨 투자라고 그랬다? 분산 투자라고 제가 써놓은 거 보이세요? 자, 그다음 밑줄.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위험에다 동글뱅이.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은 크게 몇 가지로 해리가 얘기했다고 그랬다? 2가지. 자, 어떤 위험? 시작. 체계적과 비체계적. 이해 갔어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박스표를 잠깐만 보면 왼편에 체계적 위험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다음 밑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비체계적이라고 해다 밑줄. 걷어요? 그 다음에 체계적에 보면 시장 전체에다가 동글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러면 대한민국에 다 미치는 거죠. 자, 전체 미치는 거고 비체계적은 개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그래서 거기 미치는 영향이 전쟁이나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라든지 그런 위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맞아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될 수 없다라고 제가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하지만 비체계적인 것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잠깐만 보시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체계적, 이 밑에는 하단부는 체계적 비용인 거 맞죠? 얘는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계속 평행선을 긋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종축에 보면 위험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횡축에는 뭐냐면 분산 투자를 한 자산의 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많이 여러 개로 분산하여 하는 수라고 그랬어요. 숫자. 알겠죠? 그러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분산하면 분산할수록 위험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일까?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어디까지 쭉 내려가냐면 요 체계적 위험 라인하고 딱 겹쳤죠? 이해가 안 나요?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좋은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분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어떤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경험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얘야. 알겠죠? 비체계적이야.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보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나온 거 있죠? 그 분산 효과에다 밑줄 읽으시고 제가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보유 자산들에 대한 예상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있죠. 그다음 밑줄. 자, 보유하는 자산들의 수익률이 전부 다 뭐 하니까 다르니까 이런 얘기예요. 각각 뭐해서 해라, 나누어서 투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림 잠깐 좀 보도록 하기 전에 이번에 밑줄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거는 없앨 수 없다 했어.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주식에다 몰빵했죠? 그런데 부동산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주식에 올빵을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위험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봐봐.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주식과 부동산 예금 펀드라고 골고루 해놨지? 그럼 주식은 떨어졌어도 부동산은 뭐 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즉 위험을 제로로 만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잠깐 주목. 자, 해리가 말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그러면 해리가 말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 하느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다시 무슨 투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뭘로 만들자는 얘기야? 0으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뭘로 만든다? 0으로 만들자는 얘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투자했어. 자,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다.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지문으로. 자, 지금 제가 주식에다 몰빵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시험에 우리 부동산 학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각 지역마다 가격이 같다? 무슨 성? 개별성이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A씨는 자, 부동산 토지에 다음과 같이 투자하였다. 1. 광주에 1억. 자, 천안에다가 2억. 자, 3번 제주에다가 자 5억. 이렇게 투자를 하였다면 이 사람은 분산 투자를 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얘기예요. 자, 자기 생각 있다. 아니다. 없다. 자, 답은요. 부동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성과 지역성이 다르죠? 지역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광주의 물건, 천안의 물건, 제주의 물건이 각각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주식도 그런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이거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외적인 문제라고 그랬었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제가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왜 그럽니까? 그러면 무슨 성하고 무슨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성과 지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산 투자를 하였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디 내가 모의고사 봤는지 기출문제 봤는지 봤어요.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예외적인 사항이라 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 95페이지에 그림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니까 포트폴리오 위험과 상관계수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이 틀리고 나오는데요. 자, 상관계수에 대한 정의 좀 잠깐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에 대한 거라고 그랬죠, 지금? 자, 다시 뭐에 대한? 위험에 대한 상관계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관계수는 우리가 통계학이나 우리가 수학 2에서 상관계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관계가 있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게 상관계수입니다. 그럼 누구랑 관계를 보고자 하는 거야? 누구랑? 위험과 이런 얘기야. 수익이 아니야. 위험이야, 위험. 자,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수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뭐야? 위험을 줄일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보고자 하는 거지. 수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위험하고요 어떤 관계가 있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마요. 해리는 자기가 수학적으로 이 말을 갖다 썼지만 자기 논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학적 기호가 아니라 그냥 기호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냐면 상관계수의 표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방향 다른 방향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다시 같은 방향 무슨 방향? 다른 방향.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주식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건 분산 투자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뭐라고 했냐면 더하기 1이 아니야. 알겠어요?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얘는 그냥 부호로 표시한 거야. 그냥 표시한 것밖에 안 돼 그냥. 그래서 얘는 딱히 뭐라고 표시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알겠죠? 더하기 1이 아니야. 그 다음에 다른 방향이다 이런 얘기는 뭐야? 주식, 예금, 부동산 골고루 한 거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만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알겠죠? 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산 투자 효과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얘는 뭐 했다는 거야? 잘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험이 늘어났다는 뜻이고 위험이 뭐 했다는 얘기야?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한 건데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먼저 여기에 플러스 1로 하는지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 플러스 1은 위험이 뭐 했다는 얘기야? 늘어났다는 얘기야. 왜 늘어났어? 그러면 분산 투자를 잘해서 못해서 이런 얘기야. 분산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위험이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왜? 그랬더니 분산 투자를 뭐 해서? 잘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죠? 그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분산 투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니?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해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면 너 위험을 숫자로 표현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얘를 뭘로 본 거야? 위험이라고 표시를 한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요. 위험의 숫자를 나타낸다면 위험은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론은 뭐지? 0이지. 아니야?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의 값은 뭐야? 0이잖아. 맞지? 맞아요? 오케이. 이거 중요한 얘기야. 제가 이 포트폴리오 공부할 때 대땅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간단해 지금 이게. 우리 배우는 건 아주 간단한 목차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여기 봐요.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합니다. 자, 얘는 뭐야? 분산 투자를 했다는 얘기야. 무엇을 분산 투자하자는 얘기지? 위험을 줄이자는 얘기야. 뭐 하면서? 분산 투자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얘가 보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제로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 주장을 갖다가 펼치려고 상관계수를 끌어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 했다?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는 분산 투자를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기 때문에 얘는 표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로 표기했을 뿐이지 수학적이 아니야. 더하고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분산 투자를 잘했다는 얘기고 얘는 분산 투자를 뭐 했다?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을 하는데, 야, 그러면 위험의 값을 나타내봐. 위험을 숫자로 나타내봐. 해서 위험의 숫자를 나타냈는데, 어디와 어디의 사이의 값이라고 그랬다?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지? 그럼 뭐란 얘기야, 위험이? 0이란 얘기야. 그러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해리가 말하는 이 포트폴리오 위험은, 자, 위험을 뭘로 만든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0. 뭐 하면서? 이게 결론이야. 이해 갔어요? 이 내용이 머릿속에 딱 노트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면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려운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론 확실하게 정리한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96페이지 볼게요. 자, 3번에 보니까 포트폴리오 위험과 상관계수라고 나온 거 있죠? 상관계수에다 네모 박스 쳐주시고, 자, 파란색으로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다 밑줄 좀 쭉 거봐요. 수익률의 방향이 얼마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자, 네모 박스 좀 쳐주세요. 동일한 방향. 질문. 동일한 방향으로 했다면 분산 투자를 한 거다, 못 한 거다? 못 한 거지. 못 한 거지? 못 한 거야. 그래서 양가로 1번 봐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동일 방향에다 네모 박스. 동일 방향은 분산 투자를 못 했다 했어. 그래서 거기 보면 플러스라고 써놨죠? 거기다 동글뱅이. 그럼 동일 방향으로 했다는 얘기는 위험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의 플러스를 표시를 한 거지. 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험이 늘어나 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가로 열고 분산 효과가 낮다는 뜻입니다. 분산 효과가 없다, 낮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반대 방향에다 네모 박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라고 해놨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분산 효과가 뭐 하다는 거야? 자, 위험이 낮아진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이거? 위험이 낮아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분산 효과는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상관계수에서 말하는 위험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의 범위를 지정했다. 시작.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의 값을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뭘로 만들어야지? 0으로 만들어야지 위험이 제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 봐봐요. 플러스 1인 경우이라고 써있죠. 거기다 밑줄. 플러스 1인 투자안의 경우라면 찾았어요 지금? 자, 분산 효과는 전혀 없음에다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마이너스 1인 투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찾았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네모 박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찾았죠? 거기다 네모 박스 비체계적 위험을 뭘로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시험 지문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 얘야. 뭐라고 하냐면 체계적 위험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OX. X야. 항상 아까도 제가 전자 얘기했듯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지울 수 없다 해서, 그러면 해리가 말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어떤 위험을 줄이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체계적 위험 줄인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야. 알겠어요? 꼭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상관계수가 적을수록 이런 얘기가 뭐야? 마이너스 효과를 보게 된다면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하게 된다면 분산 효과가 커지고 좋은 구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야? 같은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아두시고 4번 선택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아까 우리 지배 원리 배웠죠? 지배 원리가 뭐야? 우량인자들만 골라내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 수익과 위험을 골라내는 것을 지배 원리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해야지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자, 그런 애들만 모아서 선으로 연결한 것을 아까 제가 무슨 선이라 했지?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라 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위험과 수익이 같아지는 걸 상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서? 무차별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뭐와 뭐가 무차별이라는 얘기야? 시작. 위험과 수익이 무차별이야.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것을 이어놓은 것을 무차별 곡선이라 했었죠? 그 만나는 점, 투자자가 최고의 투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접점,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그 점이 돼야 우리가 분산 효과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나요, 이거? 자,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포트폴리오 이론, 요거 제가 정리한 거 까먹지 마요. 중요한 이론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로 가요. 되게 바쁘죠? 지금 우리가 그 서브 시간에는 여태까지 했던 그 학개론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쭉쭉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이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시험 문제가 보통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많으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론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화폐 시간 가치는 왜 이것을 배워야 되는가,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자, 모든 투자는, 여기 봐요. 모든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 하는 거 맞죠? 현재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현재에 내가 돈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언제 돈을 벌려고? 이렇게 보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5,000원을 투자했다면 1년 후야, 알겠죠? 10%의 마진을 본다면 얼마큼? 5,500원의 수익을 보고자 하는 거 맞죠? 그래서 500원만큼의 수익을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돼? 현재 시점에서 돈은 5,000원 나갔지만 몇 년 후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1년 후에 돈이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러면 1년 후에 5,500원이 들어온다며 시점이 같아, 달라. 그래서 이 시간 가치를 배우자는 얘기고, 그러면 현재에서 미래를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미래 가치는 구할 수 있어도 현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않나요? 자, 1년 후에 5,500원이 된다는 거야. 근데 자, 10%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죠. 그럼 내가 원금은 내가 지금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돼?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 그쵸? 사장님, 이거 1년 후에 5,500만 원짜리, 5억 5천짜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부동산 물건이. 자, 금리가 지금 10%래. 그러면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한번 따져줄까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래에서 거꾸로 넘어가야 되겠지? 아까는 곱했지만 거꾸로 갈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 나눈다, 이걸 뭘 한다? 시작. 할인한다, 원한다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폐 시간 가치는 뭐 하냐면요, 할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무슨 법? 할인법. 미래에서 현재를 구하기 때문에 이걸 뭘 한다? 할인법이다, 환원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5,500원에서 1.1, 왜 1.1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10%니까 1년이죠?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5,000원. 그래서 사장님, 지금 이거 자 5,500원 버시려면 지금 5,000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화폐 시간 가치는 선생님 왜 배워요? 아우, 대땅 어려워요. 뭐 이거 필요도 없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왜 그런가 설명합니다. 여기 잘 봐요. 자, A씨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매도자입니다. 임야를 갖고 있어요. 자, 임야가 20만 평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중개소에 왔어.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이거 임야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나중에 뭐 5년 정도 있으면 뭐 개발도 한다고 카던데 이런 얘기야. 카던데 무슨 얘기 알겠죠? 즉 카더라 통신입니다.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이건 정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카더라 이러면서 10억을 딱 내놨어요. 10억에 좀 팔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행히도 매수자가 나타났어. 대박이지? 근데 얘가 얼마를 부르냐면 6억을 불러. 6억 정도면 살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지금 8원 넣으면 얼마 불렀어? 그럼 우리 선생님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유, 가요. 6억 산대요. 얘는 너 못 사 임마 10억 불렀어 하고 다 내쫓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좁혀야 되는데 지금 갭이 얼마 차이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딴 데서 물어보니까 둘이 모여가지고요 사롱에 가서 술 한잔 먹어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대도 안 되는 얘기 알겠죠 이거?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갭을? 이거를 성공시켜야지 우리는 밥 먹고 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해야 돼? 어? 서로 2억씩 손해보자. 그게 주먹구구식이에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딴 데 가서 장사하게 되면 얻어 맞아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잘 봐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매도자라면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얘도 더 내요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오히려 중개하는 사람은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동네에서 장사 못해 쫓겨나. 알겠죠? 그럼 뭔가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선생님 웃자고 얘기한 거니까 나 안 되니까. 맞죠? 전 상관이 있는데. 자 아무튼 웃자고. 보통이 우리 선생님 같은 생각을 가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맞아.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장사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학교론에서 배운 대로 써먹어야 돼. 자, 사장님. 지금 사장님 말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금리가 10%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응? 그러면 몇 년? 사장님 말대로 5년이 개발된다며. 그러면 한번 봅시다. 10억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10억이야. 공 9개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10%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네. 계산기 꺼내봐요 빨리. 그러면 1.1에 5 하니까 어떻게 나와? 계산기 안 갖고 왔네. 자, 얼마 나와? 1.276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1.276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나오죠? 1. 뭐라고요? 1.1은 한 번이야. 알겠죠? 하나 곱하기 는 4번 누르는 거야. 그럼 얼마야? 시작. 1.6 이렇게 나와? 그럼 물어볼게. 이거 10억에서 1.610 나누면 얼마 나와? 10억 나누기 1.610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할인이라며. 맞지? 이거는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5년 후에 미래 금액이 걸 감안해서 얘가 10억에 내놨다잖아 지금. 아니야? 맞지? 얘가 지금 지 땅 15년에 개발된다고 해서 10억 불렀잖아 지금 매도가가.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럼 나누면 얼마 나와?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잘못 계산했어 자기네들. 아니다 맞나? 내가 어제 그러면 5%로 했나 보다. 그러면 얼마? 6억 2천 100. 자 그러면 나머지 잘라버리고 6억 2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장님 매도자한테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기분 상하지 않게. 사장님 사장 말대로 해보니 금리 지금 10% 지금 현재 금리가 몇 프로야? 3%라고 합시다. 지금 금리가 올랐다고 10%로 더 쳐줄게요. 알겠죠? 한다 하더라도 사장님 6억밖에 안 돼. 무슨 행지에 갔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 중개하는 사람이 이거 내놓으면 사가는 사람 없어요. 이거 사장님이 내놓는 것은 팔고자 내놓는 거지 이거 전시용으로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금리 따져보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이런 거 만들었어?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딱 그때 보여주는 거야. 금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타당성이 있어 없어? 신뢰감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돼? 사장님 제가 최소한 6.5억 정도 받아드릴게요.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노력한다고 해야 돼? 확실히 받아들이면 사기. 알겠죠? 그럼 얘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똑같이 계산하니까 이거 나왔지? 그러면 사장님 지금 앞으로 조금 그런 여지도 있다 하니까 이 사람 지금 이 처음에 이 금액 불렀어. 이 금액 불렀으니까 내가 최소한 이 정도에 맞춰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수긍이 돼 안 돼? 5천 더 내놓잖아. 이게 합의점을 만드는 거야.
이거를 없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 둘이 야 2억씩 더 내라 술 먹고 이 방식의 중개행위는 사장되는 거야. 그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자격증 딸 필요가 없어. 이거 배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거 왜 배워요? 투덜투덜 거리지 마. 자, 이해 갔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가치 개념을 잘 써먹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실무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줘야 손님들을 끌어요. 전문성 있지 않아요?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전문성 있잖아. 있고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을 수긍을 했잖아. 맞죠? 그럼 내가 이런 설명을 못하게 되면 복비는 날아가는 거야. 그쵸?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자, 봐요. 우리 선생님들 몇천 원 하는 것도 까탈스럽게 거래하면서 몇 억 거래할 때 엄청 까탈스러운 거 알고 있죠? 더 까탈스러워 꼼꼼하게 따질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맞죠? 근데 이런 설명도 없고 주먹구구시로 설명하면 사겠어? 그리고 복비를 이렇게 하게 되면 6억짜리 하게 되면 최소한 300에서 500 정도는 복비로 받을 텐데 주먹구구시로 하게 되면 내겠냐고. 나 같아도 절대 안 냅니다.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잘 공부하세요. 이거 다 시험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봅시다. 거기 보시게 되면 9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나온 거 있죠? 그거 한번 쭉 풀어보시고 다 이거 수업 시간에 옛날에 다 풀어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98페이지 보게 되면 박스 나온 거 있죠? 화폐 시간적 가치, 복리계산의 재계수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별표 3개 좀 쳐주시고 자 이론으로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미래가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내가계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미래가치를 뭐라 한다고? 내가계수. 올해 이런 얘기 하죠? 올해가 뭐야? 미래 레자거든요. 올해 이런 얘기가 뭐야? 미래 이런 얘기 알겠죠? 그래서 진짜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뭐라고 한다 시작? 내가계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거를 미래가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자 일시불의 현가와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로 또 나눠지게 되죠. 그럼 일시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꺼번에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있잖아요. 자 삼성생명으로부터 연금을 내가 가입을 했어요. 실제로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연금을 다 받으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1억이라는 거야. 그래서 1억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매년마다 2천만 원, 자 1,500만 원씩 받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느 게 좋겠어? 실제로 물어봐야지.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자 나눠서 받는 게 좋을까? 연금은 나눠서 받는 게 더 이자가 많아요. 물론 화폐의 시간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한꺼번에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일시불의 현가로 적용을 하고 매년마다 나누어서 매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연금의 형태의 현가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매년이란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요? 시작. 연금이야. 그래서 그 문구상에 뭐라고 하냐면 매년이 나오면 뒤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어느 때 일시불이고 어느 때 자 연금의 현가를 적용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보니까 공식을 다 6개 외워야 되잖아요. 부담되죠? 또 외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틀리고 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먼저 거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의 형태, 일시불의 현가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자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면 일시분의 자 계산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연금일 때는 어떻게 되냐? 자 둘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가치에 보면 연금의 미래가치와 감채기금 개수라고 나온 거 있죠. 첫 줄. 그 걔네들이 분모와 분자가 어떻게 돼 있죠? 바뀌어 있죠. 그래서 걔네 둘이는 무슨 관계를 한다? 역수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밑에 또 봐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뭘로 돼 있죠? 분자와 분모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무슨 관계를 한다? 역수관계를 한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 바꿔놓고 나서 알겠죠?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 개수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런 지문으로 또 우려먹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연금의 내과계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얘는 감채기금계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채를 상환하고 갚기 위해서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택 대출 받아가지고 왜 갚아야 될 때 얼마나 갚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따질 때 우리가 감채기금계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온 거 있죠. 그게 저당상수라고 나온 거 있어요. 얘는 시험 문제에서 원리금 상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가 단다? 저당상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금융론 배우잖아요. 금융론 할 때 저당상수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다시 원리금 그러면 뭐라고요? 시작. 저당상수.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 자, 연금에서 미래가치를 제가 내과계수라고 했던 거 맞아요? 그러면 연금의 자 미래가치의 역수관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감채기금계수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연금 중에서 현가계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상수가 역수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좀 담아라. 뭐를 담는 게 좋아요? 연내감, 연현저 어떤 게 좀 부드러워요? 이게 더 낫겠지? 이해가요? 연미감, 연내감 뭐 같은 거니까 뭐 뭘로 외우는 게 나아? 연미감으로? 그래서 연미감으로 머릿속에 좀 담아라. 얘네 둘이는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연미, 미래가치. 알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담고 갔으면 좋겠다. 공식은 당연히 일시불의 현가, 현재에서 미래를 구할 때 곱하고 미래에서 현재를 구할 때 뭐 한다? 나눈다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99페이지 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 나온 거 있죠? 그 내용들 집에서 꼭 좀 풀어보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현금 흐름의 측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있어요. 그러면 소득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소득 이득이다 하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소득 이득이고,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유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을 뭐라고 한다? 자본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소득 이득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 과정이라고 나온 거 있죠?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소득 이득의 측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제가 파란색으로 해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라고 했던 거 보이십니까? 자, 그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는 게 시험에 나올 것 같다 했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애기 때문에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머릿속에 담아야 돼요. 별표 3개짜리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가공기,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그래서 첫 번째 가능 조소득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실이나 불량부채, 불량채권 이런 것 등을 빼주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 기타 소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차장이라든지 자판기로 인해서 얻는 수익을 기타 소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옆에다 좀 써 주실래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업 외수익이다 라고도 해요. 다시 얘를 뭐라 한다고요? 시작. 영업 외수익.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순수한 임대료는 영업 수익일까요? 영업 외수익일까요? 영업수익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영업수익,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타 모의고사에 보니까 영업 외 수익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영업 외 수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다? 기타 소득을 얘기하는 거다. 이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공기, 그래서 유효 조소득, 유효 총소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 얘기하는 거죠. 자, 빼주면 순영업소득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었죠.
뭐뭐가 있어? 시작. 순대리 감가세형.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세대원 감가세형. 이렇게 위에 101페이지 위에 나온 거 있었죠? 근데 우리는 뭘로 머릿속에 담으라 했어? 순대리 감가세형.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세전이 나오고요. 거기서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세후가 나온다는 거 맞습니까? 그거 하나만 빨리 한번 문제 풀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투자 분석 기법, 우리 투자론에서 제일 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페이지 Q, 101페이지 Q-1번 보이십니까? 그 풀이 과정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자, 단위가 만원 단위로 돼 있잖아요. 만원 단위가 돼 있으니까 그냥 만원 빼고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가능 총소득서부터 쭉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럼 4,800에서 공실이 있네요. 거기 4,800에 5% 하면 얼마 나온다? 240 나오는 거 맞죠? 기타 소득은 없었어요. 그럼 가공기 해서 유효 총소득이 나왔는데요. 4,560. 거기서 영업경비 240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고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제가 뭐하고 무엇을 더한 거?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 맞아요? 그럼 거기 보니까 원금이 얼마 있어요? 200. 이자는요? 800. 하니까 100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1000을 빼주게 되면 세전 나오죠? 거기에서 영업소득세 그 옆에 보면 순대리 감가세형 나온 거 맞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걸 빼주니 664 나오죠? 자, 그래서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거 제가 지금 넘어갔지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갑니다. 많이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꼭 문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장에는 우리가 세후 지분 복귀라는데 이건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잠깐만 우리 쉬었다 투자 분석 기법 들어갈게요.